1994년 1월 24일, 다니엘은 브라질의 주이즈데 포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브라질의 많은 어린 소년들처럼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는 11세의 크루사로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주니어 부문 청소년 챔피언상을 수상했다. 그 이후에는 2007년 14세의 나이로 크루제이로의 유소년 팀에 입단했는데 그곳은 브라질의 많은 대표 선수들을 배출하는 클럽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방출되고 만다. 그리고 2013년 10월 20일 보타포구로 이적을 하여 프로 선수로서 첫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된다. 2014년 9월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그 해의 시즌을 마감하였다. 이후 그는 상파울루로 이적하며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였고 언론에서는 그를 리오넬 메시와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중 그의 부상이 다시 재발되면서 출전이 제한되었고 결국 여러 다른 팀으로 임대되었다. 예전부터 다니엘은 SNS를 통해 알라나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 그녀의 나이는 16세였다고 한다. 그는 그녀를 파티에 초대하기 시작하였고 사귀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의 고백을 거절했다. 2017년 10월 다니엘이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서로 간의 연락이 뜸해졌지만 2018년 10월 26일 알라나는 그녀의 18번째 생일 파티에 그를 초대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 참석하여 그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였고 조용히 있다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한다.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생일 파티는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알라나의 친구 중 한 명이 알라나의 집에서 파티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알라나는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결국 손님들 중 몇 명을 초대하기로 결정했고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었다. 알라나의 집에 도착한 그는 평소보다 훨씬 취한 상태였기에 아무 방이나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고 한다. 그리고 몇 분 후 다니엘은 자신의 옆에 어떤 한 여성이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친구에게 음성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Moleque, eu juro pra você que eu não tô muito bêbado, viado. É que a situação é desesperadora. Eu não sei como é essa casa que eu vim parar aqui, mas parece que a casa tem, sei lá, uma casa tem uma coroa dormindo, outra casa tem uma novinha dormindo, o namorado da novinha eu não sei onde tá, o marido da coroa eu não sei onde tá. Moleque, eu não sei o que eu faço, moleque, me ajuda. 그리고 10분 후 친구는 다니엘로부터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된다. 그것은 그가 한 여성과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그녀를 덮칠 거라는 메시지가 남겨 있었다. 몇 시간 뒤인 오전 11시쯤 브라질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한 주민이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된 걸로 보이는 다니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의 시체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목은 거의 너덜너덜했으며 중요한 부위가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다. 살해 흔적들이 그에게 원한이 깊은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원이 확인된 직후 언론사들은 살인자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죽음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부검 결과 다니엘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중요 부위가 잘려나갔으며 범인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에서는 리터당 1.34g의 알코올이 발견되었지만 약물을 투약한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알리나는 그가 아침 8시에 집을 떠났다고 했으며 그녀의 아버지인 에디슨 또한 그가 아침에 혼자 집을 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10월 31일 사건이 미궁으로 빠진 그때 한 목격자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파티가 있던 날 다니엘이 알라나의 아버지인 에디슨과 다른 3명의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었고 구타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함께 누워있던 침대의 여자가 에디슨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에디슨을 유력 용의자로 지정하고 그를 포함한 가족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에디슨은 지역 경찰과 친구였으며 등록된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는 종종 재미로 뒷마당에서 총을 쏘았다고 한다. 2018년 1월에는 집 안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자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크리스티아나는 남편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투긴 했지만 총은 발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그의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0월 29일 한 쇼핑몰의 푸드코트에서 에디슨 가족이 어떤 3명의 남성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하여 에디슨의 가족을 체포하였고 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3명의 남성들과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에디슨은 결국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는 아내의 괴로운 비명소리를 밖에서 듣고 방에 들어갔으며 다니엘이 크리스티아나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었고 다니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공범인 3명과 함께 마구 밟았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데려가 차 트렁크에 그를 실었고 20km 정도 떨어진 숲으로 끌고 가 차에 있던 칼로 그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에디슨은 한순간의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어떤 남편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자신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3명 또한 잡혔는데 그들은 19세 2명과 18세 1명으로 알라나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했었다고 한다. 11월 2일 법의학팀은 에디슨의 자택을 방문했고 집 주변에서 혈흔의 흔적을 발견했다. 차고와 자동차에는 다니엘의 핏자국이 있었고 증거들을 제거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의 침실 벽과 바닥에서도 혈흔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다니엘이 방 안에서 구타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판 도중 에디슨 부부는 가리도라는 소녀를 증인으로 내세웠으며 그녀는 예전에 한 파티에서 다니엘로부터 괴롭힘과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다니엘의 가족은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억지 진술이라며 분노했으며 에디슨이 다니엘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에디슨에게 다니엘의 가족에게 매달 1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그는 가중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에 갇혀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의 살인을 도운 3명의 공범은 한동안 투옥되었으나 결국 체포가 취소되어 2021년 5월에 석방되었다. 알라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9년 8월에 석방되었으며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게시물을 작성하여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에디슨의 부인인 크리스티아나는 절차적 사기, 미성년자 부패, 강압 등의 혐의를 받은 뒤 2019년 9월 전자 발목 사용의 대가로 구금에서 풀려났으며 한 TV 인터뷰에서 자신은 피해자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망가졌다고 호소하였다. 다니엘 사망 당시 그와 계약했던 상파울루 축구클럽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의 계약금을 가족들에게 지불하겠다고 맹세하였고 다니엘의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